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왔다 갔다 조금 정신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67,000달러 일시 돌파했었지만 여기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6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세팅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69,000달러 뚫어내고 73,000달러 전고 돌파 이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비교적 단기간에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면서 6만 달러 근방까지 후퇴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6만 5천 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해줘야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와리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55%대 초반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여전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내용들 중에 가장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눈길이 갔던 것은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노출에 대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개 펀드에 이 비트코인 노출을 추가하는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장 포트폴리오, 그로스 포트폴리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또 재밌어요.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추구한다 라는 것을 핵심 컨셉을 하고 있고, 이 그로스 포트폴리오, 이른바 성장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더 광범위한 성장 지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라선 성장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더 광범위한 성장 지향적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한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이런 혁신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와 그로스 포트폴리오에 이번에 비트코인 노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개의 펀드 모두 다양한 클래스와 또 지역에 걸쳐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투자 다양화 요걸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디지털 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명분 부여, 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상황, 이런 걸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얼마나 지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번에 이렇게 디스커버리 펀드와 그로스 포트폴리오 펀드에다가 비트코인을 노출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이미 사실은 지난달에 자사 12개 펀드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가능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지금 SEC에 제출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펀드 자산의 최대 25%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할당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향성은 그래서 나왔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꽤나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CEO가 비트코인 사기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자주 잊을만 하면 한 번씩도 아닌 있기도 전에 그런 말들을 자주 내뱉곤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JP모건은 블랙록의 AP입니다. 에이전시 판매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앞뒤가 지금 완전 안 맞는 소리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JP모건은 JP모건대로 또 블랙록의 AP로서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사 고객들에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모건 스탠리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고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테마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성 대형은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성 대형은행들, 메릴린치와 웰스파고의 경우에도 요청 고객에 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대형은행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JP모건이 AP로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자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JP모건이 이렇게 12개 펀드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무려 25%까지 맥시멈 할당이 가능하도록,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와 그로스 포트폴리오에다가도 할당하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차트 흐름 보면 어질어질 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어질어질한데 사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렇게 트렌드적인, 추세적인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꽤나 섹시한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최소한 이른바 강세장 사이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정도의 시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바라봐야지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이 투자를 단행하고 이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연 전고 돌파 또 언제 한번 해낼까, 이런 게 지금 관심사인데, 사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 아주 길 것도 없어요. 지난번 사이클 고스란히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반감기 이후에 반년 정도 비트코인 황보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상황을, 우리가 봄과 여름을 거쳐서 가을 직전까지의 상황을 예단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예단할 수는 없죠.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과거 패턴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의 어떤 멘탈 자체를 쥐흔드는 뭐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트렌드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넘버원 플레이어는 당연히 블랙록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70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273 596.4431개의 비트코인을 담고 있고 175억 달러 이상을 지금 담고 있는 게 뭐다? 블랙록이다. 휘델리티도 요즘에 장난 없는데 휘델리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다. 30만 개 돌파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랙록의 경우에는 이런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미국 ETF 역사에 있어서 상위 10위 ETF로 기록이 돼 버렸습니다. 뭐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래일로 따지면 70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기록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뒤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고 73,000달러라는 고점까지 이미 만들어낸 상황. 그런데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게 더 재밌는 포인트겠죠. 특히 재밌는 게, 이게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아머가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상위 ETF로 자금 유입이 더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ETF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상위 ETF,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처럼 엄청난 펌핑이나 엄청난 덤핑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장기 투자자들의 기관들이 진입을 큰 액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어쩌면 한동안 지금의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서 고점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 이렇게 아주 큰 변동성, 아주 어마어마한 펌핑과 덤핑인 과거의 어떤 사례가 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길게 하실 분들은 다른 거 그냥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집중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이 어떤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또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또 밋밋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투자자 개인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기관들을 중심으로 더 보수적인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 이전과는 다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점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CIO 릭 라이더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노출은 매우 적은데 이걸 높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과연 이런 세력급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가격 상승 잠재력의 상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10만 달러일까? 15만 달러일까? 20만 달러일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사실 답답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무려 7만 3천 달러까지도 이끌어낸 그런 동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자라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렇게 쌩 난리를 피고 있고, 블랙록은 어마어마한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 들어오고 있고, JP 모건은 블랙록의 AP로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 시대적인 전환기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시면 이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관전 포인트, 특히 4월 30일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슈입니다. 이미 4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것들이 언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거래가 시작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4월 30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초우 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토 선전과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홍콩 증시로 향하는 남향 자금의 유입 여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규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본토 자금이 얼마나 홍콩에 현물 ETF로, 암호화폐 현물 ETF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갈 곳을 잃은 중국 본토의 투자 자금 얼마나 들어오게 될 것인가.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미약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콩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서 본토 자금이 남쪽으로, 그래서 남향 자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남향 자금의 유입 여부가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홍콩의 현지 증권사가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향 자금에는 남향 자금 말고도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물 ETF는 선물 ETF에 비해서 계약 갱신과 거래 절차가 간단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시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고,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암호화폐 현물 ETF를 직접 출시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말과 이제 5월을 거치면서 가장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차우증권 이런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유동성과 실시간 기초자산, 이 가격 추종 측면에서도 선물보다는 현물이 우위가 있지. 그래서 선물 ETF보다 현물 ETF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는
리포트를 통해서 중국 자금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5월 초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잘 출시가 된다라면 아시아 시장에서 꽤나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기대 이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기대 이하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됐을 때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당일보다 거래 대금이 홍콩에서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또 우리나라 금융당국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현물 ETF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악재성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운트 곡스 상환이 이제 본격화되려나 봅니다. 이 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반환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블룸버그가 오늘 썼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억 7천억 원, 11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마 동시에 풀진 않을 거예요.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아마 상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블룸버그는 일부 채권자들에게 반환 절차 관련 업데이트 정보가 전달이 됐다. 그래서 반환될 토큰 수, 반환 날짜 이런 세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아직 공개되진 않았어요. 언제 어느 정도의 수량이 풀리게 될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반환이 될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2024년 10월까지 상환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 비트코인 캐시가 14만 3천 개, 그리고 690억 엔 다 합해서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7천억 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미 이게 뭐 10년이 더 강제 투자가 된 거잖아요. 이 채권자들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이런 상황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상황은 올해 안에도 두세 번 정도 몇 번 더 올 거다. 그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응을 잘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초보자분들도 괜찮은 학습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직접 재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마운트 곡스 진짜 지겨운데 정말 올해는 좀 마무리 정리 여기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자들은 반갑겠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던져졌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몸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현명하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소식들 개인별 전략에 맞춰서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